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핵심 요약정리 지역사회복지론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룰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활사업, 자활기업 포함해서요. 사회적 경제라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리나라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각각의 주무부처가 다른데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제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8강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고 있어 이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8강 강의를 통해서 2.5문제 2.5점을 더 높일 수가 있어. 이러한 단기적인 전략을 갖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 적어도 시험에서 2.5점에서 3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은 그러한 목표성을 갖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우리가 8장이긴 하지만 이 8강 안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장 자주 출제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주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그죠?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이죠.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러한 경우는 그리고 뭐 취업이라든지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 주민, 그리고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영아, 청소년 이러한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원래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 대상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역사도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1906년에 원산 반열방에서 사회복지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원산이 답이 아니었었고 1921년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 태화여자관이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라고 정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원산이 나와 있진 않았어요. 보기에 차이는 뭐냐? 원산은 북한에 있어요. 북한. 지금 현재 북한에 원산 반열방이 있고요. 남한으로 보면은 서울에 태화여자관이 최초로 설립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988년에 지침,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89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 500호 이상 건립을 하게 될 때에는 일정 규모 500호 이상일 때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영세 아파트 있죠. 영세 임대 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의 영구 임대 아파트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아파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의무화한다. 언제? 1989년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죠. 자, 1989년 뭐도 이때죠? 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도 1989년이죠. 1989년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일정 호 이상 영구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 안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15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14회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 그랬으니까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한다 그랬죠. 평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97년에 평가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평가받아야 된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된다 그랬고, 실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1999년에 제1회 평가가 실시되었다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16회 기출문제 볼까요? 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뭐예요?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수행한다. 8회 볼까요? 1990년대에는 시설평가제 도입, 평가제도에 따라서 사회복지관도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1997년에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1990년대에 사회복지관도 어떻게 된다?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지역성,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전문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때요?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전문성. 책임성은 뭐예요?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율성, 복지관이 누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통합성, 통합성은 뭐예요? 기관과 기관의 연합할 때의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것을 통합성이라 그랬습니다. 통합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복지기관 간 연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 활용은 지역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한다. 중립성,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투명성, 시설의 운영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된다. 사회복지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회 시험 뭐라고 나와 있죠?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된다. 사회복지관은요. 14회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11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된다. 자율성이 있었죠. 2회 사회복지관은 지역성, 책임성, 통합성, 자원 활용 등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 책임감 있어야 된다라는 거, 통합성, 기관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원 활용, 지역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사회복지관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입니다. 자, 설치의 우선순위. 자, 설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래서 뺐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직접 직영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위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어때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습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소득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된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앞에 부분은 다 생략했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소득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이 한 지역에,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어져 있었죠. 자, 설치 운영의 주체. 국가와 지자체는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국가와 지자체는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외에자도 시군구청장에게 뭐 하면? 신고하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복지관의 맥락이 일치한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사회복지관 하면 가끔 비용의 수납도 나오는데, 자, 사회복지관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민의 이타, 의타심,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뭐? 최소한의 실비. 최대한 아니죠.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있죠.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을 모두 다 실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20% 내외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납된 실비의 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당연히 세입 예산에 편입해야 되겠죠. 사업의 자체 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업을 위해서 비용 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다 쓰여져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설운영위원회 있죠?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론보다는 법제론에서 잘 나오잖아요. 자, 법제론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잠깐 살펴보죠. 자, 설치 목적은 뭐예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그러니까 시설의 민주성과 시설의 투명성, 그리고 생활자의 권익 향상, 그리고 누구? 종사자들의 인권,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아우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요, 5인 이상 15인 이하. 이건 법제로 공부하는 느낌이죠.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5인에서 15인은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시설장 대표. 시설장 대표도 가능하고요. 근로자 대표 가능해야 하네요. 근로자 대표도 가능하죠. 왜? 여기에 근로자의 인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여기 시설 종사자의 대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시설 거주자 이용자의 대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의 보호자의 대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후원자 대표라든지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뭐 전문적인 사람, 전문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들이 어디에? 시설 운영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죠. 5인 이상 15인 이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심의사항 기억합시다. 자, 운영위원회에서요. 저도 제주도에서 한 5, 6개의 시설에 조금 해마다 좀 몇 개씩 느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뒤죽박죽인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죠. 심의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뭐예요?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의 권익, 종사자의 인권,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심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거예요.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프로그램. 뭐는 아니야? 여기에서 뭐는 아니냐면 예산은 아니에요. 예산은 보고사항이에요. 운영위원회는 예산은 보고사항이고 프로그램과 어떤 종사자의 인권, 시설 이용자의 권익, 인권, 이러한 부분들은 뭐다? 심의사항이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과 개발평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거주자의 생활환경,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전부 다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한 것은 심의사항입니다. 예산은 보고사항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맞죠? 여기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운영 계획서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종사자의 인권, 그 다음에 이용자의 권익과 인권,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치 운영에서 후원금의 수입도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법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 전용 계좌, 후원금 전용 계좌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계좌를, 후원금 계좌를 개설해서 후원금 전용 계좌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후원금의 수입 지출은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물품은 들어왔다 나갔다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회장은 연 한 번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많이 하죠? 소식지에 탑재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법인이 발행한 정기 가랭물 또는 홍보지 등을 통해서 일괄 통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식지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이렇게 후원금 사용 내역, 수입 내역과 사용 내역들을 우리가 공지해 주기 위해서도 소식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전산 파일을 포함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왜? 후원금은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후원금 사용 내역을 봤죠. 여기서 제출했기 때문에, 시설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은 봤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출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에 얼마?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시설도 시군구에 보낸 것만이 끝이 아니라 시설도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회장도 별도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의 사용 금지죠. 후원자가 만약 지정 후원을 했다 그러면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에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업의 대상과 또 하나가 있어요. 사업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대상은, 자, 사회복지관의 사업의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역 주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모든 지역 주민입니다. 다만 뭐가 있어요? 다음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두 번째, 장애인, 노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세 번째는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이에요. 그리고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4가지의 대상자는 우선 사회복지관의 우선 지원 대상이다. 우선 사업 대상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계층을 기억하세요.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왔죠. 19에 뭐라고 나왔어? 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지원 대상 맞죠? 18회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노인, 보호자가 필요한 유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등은 사회복지관의 우선 사업 대상이다. 18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을 먼저 준 거죠. 갑돌이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자는 취업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지금 뭐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었다.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본인은 생활보호 대상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다음 지문에서 우선적인 사업 대상은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부죠.
부모는 65세 이상이니까 노인에 해당되고요. 본인은 수급자였고, 그리고 배우자는 취업 발전이 필요한 주민이었고, 그리고 두 자녀는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구 구성원이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시험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자, 3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동일한 지문이죠? 7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온다. 여기 보면 일부러 많이 뽑아놨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관은요, 사업 내용이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2012년에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능입니다.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거죠. 자, 사례관리는 쉬워요. 사례관리는 쉬워. 왜? 사례관리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요 세 가지가 여기에요. 그래서 더 낼 것도 없어. 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서비스 제공과 지역 조직화, 특히 지역 조직화 기능은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고요. 주민 조직화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민 조직화입니다. 자원 개발 및 관리는 뭐죠? 자원봉사라든지 후원자 개발 및 관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가장 커다란 맥으로 시험을 냅니다. 15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은 뭐냐라는 거죠.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여기 주민 아니에요. 주민 아니고 지역이에요. 큰 카테고리는 지역이에요. 주민보다 뭐가 앞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역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지역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이 앞에 온다라는 것. 이렇게 나왔고요. 14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큰 3개의 기능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알아. 사례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조직화는 알아.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19회 보면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는 자원봉사 여기죠. 자원 개발 및 관리죠. 이거는 어디에? 지역 조직화에 있죠. 지역 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7회도 볼까? 주민조직화 사업의 주민조직화는 여기죠. 그래서 A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봉사단을 조직했다. 자, 조직했기 때문에 뭐예요? 주민조직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봉사단을 조직한 것은 주민조직화 사업이다라는 것이고요. 6회 볼까요? 주민조직화 및 교육. 주민조직화. 주민이죠. 지역이 아니라 주민이기 때문에 이 안에요.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자원봉사 개발은 뭐에 해당돼요? 지역 조직화에 해당되죠? 지역 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요 앞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은 지역 안에 있어요. 자, 2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후원자 개발은 어디에 있어요? 자원 개발 및 관리면서 이거는 또 지역 조직화 기능이죠. 지역 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맞죠? 자, 17회 사례관리 기능의 예는 뭐예요? 사례관리하면 복잡한 욕구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욕구. 자, 봅시다. A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 복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에서 복합적인 단어가 나오면 복합적인 욕구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례관리 아닐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먼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자, 욕구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례관리 설명에서 뭐가 또 나오냐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게 뭐다? 통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욕구가 복합적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기관에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 개의 욕구가 같이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통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는 어렵지 않죠. 복합적인 욕구, 통합성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겠죠. 자, 10회 지역사회 보호사업 분야에서 지역사회 보호는 뭐예요? 여기죠.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보호는 보건의료 서비스. 자,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디다? 지역사회 보호다. 그리고 10회 가족기능 강화 사업 분야. 가족 기능 강화 분야에서는 가족관계 중진 사업에 속한다. 3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고 방과 후 교육은 교육문화. 방과 후 교육이죠. 자, 방과 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기능 사업이고요. 직업기능은 여기에 보면 자활입니다. 직업기능 프로그램은 자활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풀어 쓰셔야 되는 거죠. 10회 교육문화 사업으로서 노인 여가문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안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 볼 때 훨씬 유용하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가족기능 사업은 어떤 게 가족기능 사업이다. 지역사회 보호는 어떤 사업이 지역사회 보호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시험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래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공동모금입니다. 사회복지관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죠. 자, 공동모금회 볼까요? 공동모금회는 자발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모금회는 민간 부분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 민간 부분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민간 복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복지 사업에 뭐 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민간 복지 운동이다라는 것. 공동모금회는 뭐다? 민간 복지 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죠. 자, 의의는 뭐예요? 그동안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이 전부 다 후원, 모금하고 막 배분하고 자체적으로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뢰가 여기도 후원하고 저기도 너 어디에 후원해야 이러한 너무 난해함이 있었죠. 그래서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을 막고 기억하세요.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모금단체다.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모금단체다라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자,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죠. 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만 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배분을 통해서 이러한 독자적인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들을 했습니다. 5회 볼까요? 공동모금회는 개별 민간기관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기관이 전부 모든 기관들이 후원도 개발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개별 기관들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어떻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우리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은 뭐예요? 좀 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볼까요? 공동모금회 모금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적인 틀 내에서 뭐를 할 수 있어?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가 있고 기부 문화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빨간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을 달면서 기부 문화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우리나라는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호칭을 받고 있죠. 언제부터? 1997년 기억하셔야 돼요. 1997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1997년에 제정돼서 1998년부터 시행되거든요. 에 기반을 둔 법정 모금단체다. 법정 모금단체. 그리고 모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도 담당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이러한 공동모금회는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뭐예요?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거예요. 구성은 각 지역에 있는 모금회, 중앙에 모금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모금회가 있죠. 그런데 이 모금회는 개별 독립법인이 아니라 뭐다? 중앙의 각 문어발처럼 지회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모금회는 개별 법인이 아닌 중앙 모금회에 속한 지회이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리 협의회 뵀죠? 협의회. 협의체 아니고 협의회는 어때요? 그죠? 한국 중앙협의회와 광역협의회와 그리고 시군구에 있는 지역협의회 모두 다 뭐였어요? 독립법인이었죠. 독립법인이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독립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지회의 형태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은 모금한 재원의 배분 및 운영을 관리, 모금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임원의 임기 3년, 회장 1인, 부회장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있고요. 감사 2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금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로 구성한 기획 분과 실행위원회, 홍보 분과 실행위원회, 그리고 모금 분과 실행위원회, 그리고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모금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의해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에 재산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죠. 19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뭐다?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1회 볼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재원을 동원하고, 맞죠? 지역사회 재원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금하고 배분하는 전문기관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공동모금 재원의 운영 및 관리,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주요 모금 방법이죠. 어렵지 않은데 주요 모금 방법은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연말에만 모금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중 모금을 하는데 연말에는 어때요? 우리 사랑의 온도탑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뭐 집중 모금 활동 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모금 사업은 연중입니다. 연중 계속하여 진행하며 특정 기간 동안 집중 모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발생하거나 아니면 보통 연말에 많이 춥고 이러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 모금을 진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연중 모금보다 연말에 하는 집중 모금에서의 모금액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연중 모금보다 연말 집중 모금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개인에 의해서 모금되어지는 것보다 어떤 기업체를 통한, 즉 법인을 통한 모금이 더 많죠. 기업의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개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모금 있죠. 개인 모금에는 또 뭐가 있어? 아너 소사이어티가 있죠. 그리고 착한 가게, 직장인 나눔 캠페인, 온라인 기부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사업장 번호가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게가 있고요. 저도 아너 소사이어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이상 기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했죠. 40세가 될 때쯤 그런 목표를 정했죠. 나는 그래도 평생에 1억은 기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1억은 아니지만 평생 동안 적어도 내가 만든 아너 소사이어티가 돼보겠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도 십시일반 기부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물론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업 모금은 어떤 거예요? 개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기업에게서 모금을 받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소주, 그죠? 무슨 소주예요? 한라산 소주.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고 삼다수 이런 데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방문, 자문을 통한 맞춤형 기업 사회공헌이라든지 공익 연계 마케팅,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물품 기부 이러한 부분 형태로 기업 모금을 하는 거죠. 여기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어떤 사회복지 시설과 시설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익 연계 마케팅이 될 수가 있죠. 탐주라든지, 탐주 신발이 어때요? 신발 한 켤레 사면 한 켤레가 개발 국가에 기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 하죠. 방송 모금. 자, 방송국도 뭐예요? 후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송에서 사연을 소개해서 모금하는 방식. 왜? 방송국도 후원 계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기부. 지정기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지정 기부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이러한 목적에 이러한 대상자에게 써주세요 라고 할 때 지정기부가 되겠죠. 특정 대상 및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정기부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잘 사는 사람에게 이 돈은 저 잘 사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게 지정기부의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소득 감면? 뭐 이런 것을 보기 위한 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정기부 대상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17회 볼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너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다. 1억 이상 기부를 하는 아너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다. 13회 볼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 방식은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연말 집중 모금과 연중 모금으로 나눈다. 맞죠? 다음 5회 지로 모금, 사랑의 계좌 모금 등을 통해 집중 모금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5회 특별 사업형의 대표적인 모금 방법으로는 ARS가 있다. 특별 사업형 모금에는 ARS가 있다. 그리고 5회 기업 중심형은 여기에 보면 기업 모금 있죠. 기업 중심형은 다소 강제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기업 모금은 강제성이 일부 반영되어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금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분 사업입니다. 배분 사업은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청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지정 기탁 사업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죠. 신청 사업은 자유주제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신청 사업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접수 받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주제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받아서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기획사업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우리 대중들에게 우선 주제를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테마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테마로 이 테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만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획사업이라 그럽니다. 배분 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또는 모금회가 그 주제, 테마를 정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동에 관한 프로그램, 이번에는 이번에는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주제를 정하여서 배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기획했기 때문에 기획사업이라 그래요. 이거는 신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하기 때문에 자유공모이고, 기획이라는 것은 뭔가 했다, 기획이라는 것은 뭔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기획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긴급지원은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긴급지원이라 그러고, 지정기탁사업은 어떤 거예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 지역이라든지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배분하는 사업을 지정 기탁 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17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 그리고 지정 기탁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10회 볼까요? 기획사업. 기획사업은 뭐예요? 테마를 정하는 것이죠.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사업으로 모금회에서 그 주제를 정한,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뭐예요?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기획한 거죠. 그래서 기획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일반적 배분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심사 기준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해요. 면접 심사를 한 다음에 현장 방문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심사 기준을 확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이제 신청을 받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분 대상은 누가 될까요?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및 활동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도 배분 대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배분 제외 대상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뭔가 배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왜? 이중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오남용할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굳이 배분할 필요가 없죠. 그러한 대상자 볼까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 이미 받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배제된다.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안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때도 배분 제외가 되고요.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제외. 공직선거법 위반 제외. 모금회의 제재 조치에 따른 배분 대상 제외 기간에 이미 제외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가 없죠. 제외 기간 중에 배분 신청하는 경우 모금회 배분 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 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배분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자활사업이에요. 자활사업은 어떤 것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어요. 근로능력이 없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어. 제가 소득이 없으면 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수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언제부터? 자, 이거 중요하죠. 2000년 1월부터 시행됐다라는 것은 이거 언제예요? 국기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무부서가 어디죠?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이 되는 것이죠.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뭘?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유형 볼까요? 근로유지, 사회서비스,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가장 근로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근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자활사업의 유형이 근로유지형입니다. 노동 강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서비스형은 그 자활사업 자체가 사회적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이 자활사업에서 벗어나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유용한 일자리를 통해서 향후 시장 진입형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여러분들 인턴 도우미도 마찬가지죠. 다
시장 진입형을 유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좀 다르죠. 이거는 사회 서비스형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거라 그러면 인턴 도우미는 뭐예요? 인턴 활동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거죠. 인턴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관공서라든지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개인 사회복지 기관, 시설, 그리고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핵심이죠.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복지시설,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자활을 도모하여 취업을 유도하는 그러한 자활 근로사업을 인턴 도우미형이라 그러고, 가장 시장 진입형이 높은 그러한 것은 사업은 시장 진입형입니다. 시장 진입형은 말 그대로 시장 진입하기 위한 어떤 자활 사업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 자, 자활기업 창업. 우리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하나죠. 그래서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형을 지향하는 사업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회 시험 볼까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0회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그리고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된다. 맞죠? 12회 볼까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협력체계의 자활기관협의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있다?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0회에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 지원 계획을 몇 년마다? 매년마다 수립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자활센터가 있죠. 지역자활센터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려다가 집어넣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지역이라고 나온 것은 시군구 단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이 있어요. 광역은 우리나라는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17개 시도에 있는 것을 광역이라 그러고, 그 시도 밑에 시군구 단위에 있는 것을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시군구 소속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뭐다? 지역자활센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요.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자영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 지도도 할 수가 있고,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 사회 서비스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기본 원칙은 참여 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주민 자발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기준 시설 확보의 원칙, 전문가에 의한 사업 수행의 원칙, 지역사회 재반 자원 활용의 원칙,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7회 볼까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는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주민 자발성의 원칙,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사업 수행 평가의 원칙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회 볼까요?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집중적, 체계적, 종합적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 요거와 유사하죠?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활 사업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활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만 원을 입금을 하면 거기에
뭐 1+1을 준다든지 이러한 통장의 입금을 부풀려주는 이러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높이고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축분의 일정 비율 1:1이라든지 1대 뭐 3.3이라든지 이러한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키움 1이 있고요. 희망키움 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망키움 1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일을 할 때입니다. 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누구?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대상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이렇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언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희망키움2는 누구예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를 얘기합니다.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진입 예방을 위해서 2014년에 도입이 되는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50%라는 것은 뭐예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하인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이고요.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자 참여, 우리 자활근로자 바로 앞에 봤던 그 참여자, 근로유지형, 가장 근로수준이 낮은 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2013년에 도입이 돼서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자 내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가 지원 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또는 대학교 입학, 복학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내일 키움 통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근로소득이 낮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이 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죠. 대상은 신청 당시 생계급여 청년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에 해당됩니다. 조건은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하나여서 지급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희망키움 1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뭐예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 희망키움 2는 주거와 교육급여 대상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요,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죠.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두레조합이라든지 농민협동조합 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1990년 후반 우리나라 IMF를 겪으면서 빈부격차, 실업 문제, 그죠? 취업 문제 등의 문제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밑배경 기억해 두시고요. 1920년에 두레조합과 농민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시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IMF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협동조합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자, 주무부처가 다 달라요. 4가지의 사회적 경제 형태가 있는데 주무부처가 전부 다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입니다.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의 형태죠.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통해서 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구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설립이죠.
협동조합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은 설립입니다. 5인 이상, 기억하세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17회 볼까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시혜적은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을 시혜적이라 그래요. 누구는 주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것을 시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호혜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이다. 16회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19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우리 적진 않았지만 이제 볼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 했죠?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은 어디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언제예요?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 이렇게 주무부처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8회 볼까요? 협동조합의 발기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 15회 볼까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17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공호와 조합원의 권익공호 자주 나오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자주 나오죠. 조합원의 권익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되고요. 자, 사회적 기업은 중요합니다.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것.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억하셔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까지 플러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습니다.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윤 추구와 사회적 목적의 추구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에 왜? 이윤만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 이윤을 갖고 뭘 해요?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마을기업은 주무부처가 어디라고 했어요? 행정안전부라 그랬죠.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됩니다. 주민의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마을기업에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서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가? 지역 주민들이 뭘 통해서? 마을기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내 지역 주민이 얼마나?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되어져야 합니다. 15회 볼까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한다. 즉 이윤 추구를 한다라는 것. 18회 마을 기업은 회원 외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마을 기업의 그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협동 관계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 외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을 기업은 주민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한다. 자,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19회 마을기업 16회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하는 것 마을기업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활기업은 아까 우리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활사업 중에 시장 진입형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시장 진입형 사업은 자활기업으로 뭐예요?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왜?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활기업은 근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한다. 자, 반드시 2인 이상이라야 돼요. 그래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2인 이상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 자, 이게 좀 헷갈리죠. 2인 이상의 수급자인데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그래서 여기는 왜 교수님 1인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개인 창업이죠.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인 이상이 해야 기업인데 근데 여기 왜 1인 이상의 사업자 번호는 2인 이상으로 처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계약을 하러 가도 두 사람이 가지 않으면 뭐 위임장이 무조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것은 한 사람의 명의로 받어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반드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노동 관계법상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고 근로일수가 조건 이상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갖출 때에 우리는 자활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6회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들 자원봉사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원봉사의 특성 및 원칙이 그냥 요 타이틀이 시험에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은 어때요? 자아실현, 자발성, 자주성, 무보수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개척성과 지속성 이러한 것이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원칙이겠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 내용은 굳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회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것은 공동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맞고요. 6회 볼까요? 자원봉사 활동은 특성 중 이타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죠. 자원봉사자의 자기 실현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여기 이타성,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위한 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여러분들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 오면 그냥 청소시키고 이러면 자원봉사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런 걸 기억해야 되겠죠? 업무에 관해서 완벽한 지시를 주고 어떠한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관이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해라.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거. 부적절한 행동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융통성을 발휘하고 모집 시기부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관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인정과 보상. 여러분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무보수성의 기초에서 자발성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과 보상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인정과 보상으로 그걸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원봉사자를 개별화하여 의미 있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이다.
자, 그러면 인정과 보상에는 어떤 것이냐? 공식적인 인정과 보상에는 배지나 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3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우리 뭐 주잖아요. 그죠? 1365는 행안부. 1365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죠. 1년 365일이라 그래서 1365 행안부에서 관리. VMS는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연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면 뭐 배지를 준다든지 또는 증서 및 감사장. 우리 헌혈 같은 경우 많이 하면 뭐예요? 동장,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서를 줄 수도 있고요. 연례, 만찬, 초대 및 파티. 12월 달에 뭐예요? 자원봉사자의 날에 초대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비공식적인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늘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진정한 감사의 말이나 좀 더 중요한 책임을 부여한다든지 인정하는 배려 등 이러한 것들이 비공식적인 뭐예요? 인정과 보상에 해당한다라는 것. 정치활동 등은 금지하겠죠? 자원봉사를 통해서 정치활동, 종교활동 이런 데 관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회 볼까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정신적, 물질적, 추상적, 구체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감사하고요. 물질적으로는 어떤 배지라든지 중성이라든지 뭐 선물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추상적, 구체적인 요소를 뭐 인정하는 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상적, 구체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어떤 위원회에서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국무총리가 위원을 주관하죠. 그런데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국무총리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죠? 마찬가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는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이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 자, 여기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있어요. 여기는 위원회는 누구? 국무총리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어떻게 해서 설치할 수 있느냐? 시험에 행정안전부. 왜? 자원봉사 자체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회 볼까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협의회는 어때요? 인가 받아야 되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자,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행안부 산하라 그랬죠. 행안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장애 자격은 대학교 뭐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비 보조의 법적 근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 그리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센터까지
두루두루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주 깊숙한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지만 오늘 제시되었던 이러한 지문들을 기초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시험을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역사회복지로는 아주 짧은 이제 한 강을 남겨두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모든 공부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끝까지 화이팅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